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요? 이제 당신에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늦은 오후의 거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윤정혜는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 서동혁과 그 곁에 바싹 붙어 앉은 오현숙이 그녀를 올려다보았어요. 석 달 동안 아무것도 모르던 여자가 처음으로 두 사람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도 또렷해서 서동혁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어요. 이 거실에서 늘 조용히 차만 내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오늘은 두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동혁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정혜는 아주 옅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옅게 웃었어요.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살갑게 웃고 있던 오현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천천히 가셨어요. 무언가 크게, 아주 크게 잘못되었음을 두 사람은 그제야 직감했습니다. 평생을 뒤에서 남편을 바쳐온 이 여자가 오늘은 어딘가 달랐던 것입니다. 이 짧은 침묵이 찾아오기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석 달 전 비가 조용히 내리던 어느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한 통의 전화가 이 집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무료 하이프 한번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 자리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가 조용히 내리던 그의 봄날의 아침이었습니다. 윤정혜는 여느 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의 아침상을 차렸어요. 된장국을 끓이고 굴비를 굽고 남편이 좋아하는 봄나물을 무쳤습니다. 36해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남편 서동혁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며 국 한 술을 떴어요. 간이 좀 싱겁군. 그는 그렇게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혜는 말없이 다가가 그의 넥타이를 반듯하게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손길에 고맙다는 인사가 돌아오곤 했어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남편은 그런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간밤에도 동혁은 자정이 훨씬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혜가 따뜻한 차를 내오자 그는 필요 없다며 손을 내저었어요. 예전 같으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건넸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요즘은 아내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서운함을 마음 깊이 눌러 담았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다 그렇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현관까지 배웅을 나가자 대문 앞에는 검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박강수가 문을 열고 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모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가 나직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정혜에게 강수는 가족이나 다름없이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언젠가 정혜가 심한 몸살로 자리에 누웠던 날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던 그날, 강수가 말없이 죽을 사다 문 앞에 두고 갔어요. 그는 좋은 일을 하고도 생색 한번 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혜는 그런 강수를 오래도록 마음으로 의지해 왔어요. 남편이 무심히 차에 오르는 동안에도 강수는 정혜를 향해 다시 묵례를 했습니다. 정혜는 그 작은 예의가 늘 고마웠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그녀는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넓은 집으로 돌아온 정혜를 맞아주는 것은 정막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라 집을 떠난 뒤로 이곳은 늘 조용했습니다. 거실 장식장에는 하나뿐인 딸 지원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공부를 위해 독일로 건너간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언제부턴가 딸의 전화는 뜸해지고 목소리에는 서먹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어요. 무엇이 이 모녀 사이를 이토록 멀어지게 했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쁜 탓이려니 애써 그렇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지원이 마지막으로 집에 다녀간 것도 벌써 3년 전 일이었어요. 그 무렵 부녀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 정혜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뒤로 딸은 아버지의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동혁이 맨손으로 일으킨 회사, 동원식품은 이제 제법 이름난 기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회사가 처음 뿌리를 내린 땅은 본래 정혜의 것이었습니다. 젊어서 부모를 여인 그녀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옥 부지, 바로 그 땅 위에 남편의 회사가 세워졌어요. 30해 전 정혜는 그 땅을 선뜻 내어놓으며 남편의 꿈을 밀어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그 시린 겨울밤들을 잊지 못합니다. 공장에 불이 꺼지고 남편이 은행 문턱이 닳도록 뛰어다니던 시절이었어요. 정혜는 언손을 호호 불며 밤새 장부를 맞추곤 했습니다. 동혁이 지쳐 쓰러지듯 잠들면 그녀는 그 곁을 말없이 지켰습니다. 우리 반드시 다시 일어섭시다. 그가 그렇게 속삭이던 밤이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정혜는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밀리던 날에는 자신의 결혼 반지까지 말없이 내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맨바닥에서 오늘의 자리를 함께 일구었어요. 정혜는 그 세월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전이 저물 무렵 오랜 친구 오현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 이번 주 개모임에는 꼭 나와야 해. 현숙의 목소리는 늘 살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30년을 함께한 개모임 벗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형편이 어렵던 현숙에게 정혜는 아낌없이 손을 내밀곤 했어요. 가게세가 밀렸다는 말에 조용히 봉투를 쥐어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현숙은 그때마다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개모임에서 현숙은 유난히 정혜의 살림을 캐물었어요. 회장님 회사가 요즘 그렇게 잘 나간다며 부럽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언니는 정말 복도 많지 하고 웃는 그 얼굴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정혜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어요. 오랜 벗의 웃음 뒤에 다른 마음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고마움이 때로 다른 빛으로 발해 간다는 것을요. 정혜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문득 남편의 굳은 얼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요즘 들어 동혁의 눈빛은 부쩍 서늘하고 멀게 느껴졌어요. 늦은 밤 돌아온 그의 옷깃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향내가 스치곤 했습니다. 무언가를 물으려 하면 그는 피곤하다며 이내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정혜는 애써 의심을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어요. 36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그녀는 몇 번이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오후 정혜는 외출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그녀가 가려던 곳은 시외의 오래된 성당이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면 그녀는 홀로 그곳을 찾곤 했어요. 텅 빈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얽힌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그때 핸드백 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그 전화만 받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정혜는 훗날 오래도록 곱씹게 됩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던 그날 오후였습니다.
정혜는 낯선 번호의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낮았어요. 사모님, 꼭 한번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딘가 다급하고 무거운 기색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서둘러 우산을 챙겨 들고 약속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사람을 끝내 만나지 못했어요. 빗물에 젖은 도로 위에서 한순간 세상이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요란한 경적과 함께 정혜의 몸이 허공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깊고 캄캄한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어요. 정혜가 병원으로 실려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술실에 붉은 불이 꺼지기까지 여러 시간이 걸렸어요. 소식을 들은 집안 사람들이 하나둘 병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남편의 얼굴에는 이렇다 할 동요가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정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득한 어둠 저편에서 희미한 소리들이 떠다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정혜는 자신이 병원에 누워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눈꺼풀이 너무나 무거워 좀처럼 떠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머리맡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사람이 자신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터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혜가 깨어나지 못한 줄로만 굳게 믿고 있었어요.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못하면 차라리 일이 쉬워질 텐데. 그것은 분명 남편 동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혜는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꿈결에 헛것을 들었으리라 여기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그런데 곧이어 또 다른 목소리가 나직이 끼어들었습니다. 쉿,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낮게 속삭이는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오현숙의 것이었습니다. 정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온몸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남편과 평생 벗이라 여긴 친구였어요. 그 두 사람이 지금 자신의 병상 곁에서 무슨 말을 나누는 것일까요? 정혜는 본능적으로 감고 있던 눈을 더욱 꼭 감았습니다. 지금 눈을 뜨면 안 된다고 무언가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그녀는 숨소리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곧 인기척에 끊기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홀로 남은 병실에서 정혜는 오래도록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방금 들은 말들이 가슴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어요. 정혜는 그 뒤로도 며칠을 반쯤 잠든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이 맑아졌다 흐려지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그 며칠 사이 병실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하루에 한 번 잠깐 얼굴을 비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는 늘 오현숙이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습니다. 현숙은 마치 안주인이라도 된 듯 병실을 살뜰히 챙겼어요. 간병인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는 모습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반쯤 감은 눈으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오직 한 사람, 운전기사 강수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남몰래 병실을 찾아와 한참을 말없이 서 있곤 했어요. 사모님, 부디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그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투박한 그 목소리에는 꾸밈없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진심 어린 목소리에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날 밤 정혜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튿날 회진을 돌던 의사는 조심스레 소견을 전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기억의 일부에 공백이 생겼을 수 있다고 했어요. 다만 그 공백이 얼마나 넓은지,
언제 회복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선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혜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어쩌면 이 흐릿함이 자신을 지켜줄 방패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눈을 뜨고 모든 것을 기억하는 척했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은 다시 완벽한 가면을 쓰고 그녀를 대했을 것입니다. 그 가면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영영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편이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야 두 사람이 방심하고 스스로 본색을 드러낼 테니까요. 정혜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문득 그녀는 사고가 나던 날의 그 전화를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다급히 불러낸 목소리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러나 그 기억만은 이상하리만치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떠오르지 않는 그 한 조각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잠시 뒤 남편 동혁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더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소. 그 목소리는 낯설 만큼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정혜는 흐릿한 눈으로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요? 그 한마디에 남편의 눈동자에 스치는 빛을 정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놀람도 슬픔도 아닌 언뜻 안도에 가까운 빛이었습니다. 동혁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손을 가만히 토닥였어요. 괜찮소. 천천히 기억해내면 돼요. 그가 그렇게 나직이 다독였습니다. 그 다정한 말이 정혜에게는 도리어 소름 끼치게 다가왔습니다. 정혜는 이불 밑에서 두 손을 말없이 꼭 그러쥐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오현숙도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하며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정혜를 끌어안는 그 손길은 더없이 살갑고 따뜻했어요. 그러나 정혜는 이제 그 다정함의 정체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왜 이토록 서늘하게 들렸을까요? 그날부터 정혜의 길고 위험한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혜가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온 것은 벚꽃이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낯익은 거리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강수가 백미러로 그런 정혜를 힐끗 살폈어요.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36해를 살아온 집이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낯선 척을 해야만 하는 처지였어요. 현관을 들어서며 정혜는 짐짓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인가요?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곁을 부축하던 남편 동혁이 그렇다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어요. 천천히 둘러보면 하나씩 떠오를 거요. 그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정혜는 고맙다는 듯 옅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서 그녀의 눈은 집 안 곳곳을 살피고 있었어요. 집 안에는 어느새 오현숙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주방의 그릇들은 정혜가 두던 자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거실의 화병 위치도 소파에 걸친 무릎 담요도 낯선 손길을 탄 티가 났어요. 현숙은 마치 제 집처럼 이 집을 드나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니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도와야지 누가 돕겠어 하며 그녀가 생색을 냈어요. 정혜는 고맙다는 말을 건네며 속으로만 치미는 것을 눌러 삼켰습니다. 어느 아침에는 하마터면 정체를 들킬 뻔한 일도 있었어요.
정혜가 무심코 남편의 혈압약을 챙겨 식탁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36회를 하루같이 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그 모습을 본 현숙의 눈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언니, 그 약이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하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정혜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글쎄요, 그냥 손이 저절로 그리로 가던데요.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현숙은 미심쩍은 눈초리로 한참이나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혜는 몸에 밴 습관 하나까지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요. 사소한 버릇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정혜의 조심스러운 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듯이 행동했어요. 남편의 서재가 어디인지 묻고 수저 놓는 자리조차 모르는 척했습니다. 딸 지원의 사진을 보고도 이 아이가 누구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그러나 정혜는 그 표정 너머의 안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흐릿한 눈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 하나까지 그녀는 빠짐없이 지켜보았어요. 남몰래 정혜는 딸 지원의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낯선 아이인 척했지만 어찌 제 자식을 몰라볼 수 있을까요? 멀리 독일에 있는 딸에게 이 일을 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괜히 알렸다가는 딸까지 이 위험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터였습니다. 정혜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으며 홀로 눈물을 삼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의 일이었습니다. 정혜는 남편의 속내를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옛 기억 한 조각을 슬며시 꺼내 보였어요. 여보, 우리 결혼하던 날 비가 참 많이 왔었지요. 하고 운을 뗐습니다. 그 순간 남편 동혁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에 스친 것은 반가움이 아니라 분명한 낭패였어요. 행여 아내가 기억을 되찾을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소? 그가 다급하게 되물었습니다. 정혜는 얼른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글쎄요,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얼굴에 다시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짧은 순간 정혜의 가슴에 서늘한 의심이 처음으로 피어올랐습니다. 남편은 어쩌면 아내가 기억을 잃은 채로 있기를 바라는지도 몰랐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혹여 자신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과 한 집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에 정혜는 온몸이 서늘하게 떨려왔어요. 그 무렵에도 운전기사 강수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정혜를 여전히 깍듯한 사모님으로 대했습니다. 사모님,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걸으셔야 합니다. 하며 팔을 부축했어요. 남들이 보지 않을 때면 그는 늘 정혜의 곁을 살폈습니다. 정혜는 그 변함없는 태도에 마음 한켠이 저릿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린 듯한 집에서 그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한 번은 강수가 정혜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조용히 건넸습니다. 사모님 힘드시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정혜는 그 말에 그만 눈시울이 붉어질 뻔했어요. 반면 오현숙은 남편 앞에서 유난히 살갑게 굴었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하며 반찬을 챙기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에는 오래 묵은 은밀함이 배어 있었어요. 정혜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안간힘으로 눌러 삼켰습니다. 당장이라도 상을 뒤엎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손끝 하나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밤이 깊으면 정혜는 홀로 어두운 방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문득문득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밀려왔어요. 지금 당장 눈을 뜨고 다 안다고 외치고 싶은 충동이 목을 조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선다면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쫓겨나고 말리라는 것을요. 그녀에게는 아직 이렇다 할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증만으로는 저 두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오히려 미친 사람으로 몰려 모든 것을 빼앗길 뿐이었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두 손을 맞잡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반드시 그날이 올 때까지 견디자고. 그녀는 몇 번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침묵의 길이 얼마나 길고 험할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정혜가 집으로 돌아온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남편과 현숙은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정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굳게 믿은 탓이었어요. 두 사람은 이제 정혜의 눈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현숙은 아예 집에 눌러앉다시피 하며 안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정혜는 그 모든 것을 흐릿한 눈으로 지켜보며 묵묵히 견뎠어요. 현숙은 이제 정혜의 물건에까지 서슴없이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정혜가 아끼던 찻잔으로 태연히 차를 마시는가 하면 안방을 기웃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정혜의 장롱을 열어 옷가지를 함부로 뒤적이기도 했어요. 정혜는 그 광경을 보고도 모르는 척 눈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속에서는 불덩이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태연을 가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의 일이었어요. 운전기사 강수가 정혜에게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위를 살피는 그의 표정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들어 변호사를 자주 만나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사모님 몰래 은밀하게 만난다는 것이었어요. 정혜의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정혜는 조심스레 강수의 얼굴을 살폈어요. 그에게 더 묻고 싶었지만 섣불리 입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혹여 강수마저 남편의 사람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잠깐 스쳤어요.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순간 그 의심은 이내 사라졌습니다. 강수의 눈빛에는 꾸밈없는 오래된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며칠 뒤 강수가 다시 정혜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어요. 그는 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차 안에 떨어져 있던 것을 우연히 주었다고 했습니다. 정혜가 펼쳐본 그것은 어느 요양원의 안내 책자였어요. 그리고 책자의 한 귀퉁이에는 정혜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입소 예정자 윤정혜, 그 5글자가 눈에 콱 박혔어요. 정혜는 손끝이 가늘게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버릴 작정이었던 것이에요. 기억을 잃은 아내를 눈앞에서 치워버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정혜는 애써 숨을 고르며 그 종이를 다시 강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세요. 그녀가 나직이 부탁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도로 챙겼습니다. 실제로 며칠 뒤 남편은 정혜에게 넌지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당신 편히 지낼 수 있는 좋은 곳이 있소 하고 그가 다정한 척 말했습니다. 정혜는 속으로 이를 악물면서도 그저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어요. 정혜는 문득 오래전의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하던 시절 동혁은 아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던 사람이었어요. 찬바람이 불면 제 외투를 벗어 아내의 어깨에 둘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것일까요? 돈과 성공이 사람을 이토록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정혜가 다가가기라도 하면 그는 황급히 서류를 감추곤 했어요. 무엇을 그토록 숨기려는 것인지 정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자신과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예감만은 또렷했습니다. 언젠가 저 서재의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그녀는 마음먹었어요. 그날 저녁 정혜는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거실을 지나던 그녀의 걸음이 문득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남편과 현숙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댄 채 무언가를 도란도란 소곤거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고 은밀했습니다. 현숙이 남편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그대로 서 있었어요. 심장이 요란하게 방망이질을 쳤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숙이 인기척을 느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혜는 재빨리 멍한 표정을 지으며 물을 찾는 신용을 했어요. 물이 어디 있더라 하고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현숙은 정혜를 빤히 바라보다 이내 피식 웃었습니다. 언니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고 그녀가 말했어요. 그 말투에는 미처 감추지 못한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비웃음을 못 들은 척 주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방에 홀로 선 그녀는 싱크대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어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안간힘으로 틀어막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 벗이 자신을 이토록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 서슬 퍼런 배신의 무게가 정혜의 두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러나 지금은 결코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혜는 차오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꾹꾹 눌러 닦았어요.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운전기사 강수는 어째서 이토록 위험을 무릅쓰는 것일까요? 자칫 회장에게 발각되면 그는 당장 일자리를 잃을 처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묵묵히 정혜의 편에 서주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고마운 마음의 까닭을 아직 알지 못했어요. 다만 이 집에서 믿을 사람은 오직 그 하나뿐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세 글자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치워버리기 전에 무언가를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정혜는 이불 속에서 두 주먹을 꼭 그러쥐었습니다. 반드시 저들의 꼬리를 잡고야 말겠다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 언젠가 반드시 때가 올 것이었어요. 그때까지 이 굴욕을 견뎌내리라 그녀는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정혜는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그 막막함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굳게 닫았던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연 것은 강수 때문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그 나날에도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정혜가 홀로 밥상을 물릴 때면 강수는 슬며시 따뜻한 국을 데워왔어요. 남들이 정혜를 병든 노인처럼 함부로 대할 때도 그는 깎듯이 예를 갖췄습니다. 그 변함없는 한결같음이 정혜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던 밤 정혜가 홀로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을 때였어요. 강수가 말없이 다가와 우산을 받쳐주며 그 곁에 섰습니다. 사모님, 이러다 몸 상하십니다.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투박한 한마디에 정혜는 참고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세상에서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오직 하나뿐인 이였습니다. 정혜는 그 앞에서 더는 연기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강수 씨 하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어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잊지 않았어요. 정혜가 낮게 고백했습니다. 강수는 놀란 기색도 없이 그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모님의 눈빛이 예전 그대로였으니까요.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던 그날의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은 적이 없습니다. 강수의 그 나직한 한마디에 정혜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정혜는 그제야 이 사람만은 믿어도 되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우산 하나의 의지에 오래도록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나누는 짧은 대화가 정혜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그녀는 이 외로운 싸움을 함께할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오래전의 일 하나가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벌써 25년 전의 일이었어요. 강수의 어린 딸이 큰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때였어요. 수술비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던 그를 정혜는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몰래 자신의 폐물을 팔아 그 수술비를 대주었던 것입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정혜는 봉투를 강수의 손에 꼭 쥐어주었어요. 아무 말 말고 이것으로 아이부터 살리세요. 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강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꺾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 덕분에 강수의 딸은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 돌아왔어요. 그 아이는 이제 어엿한 간호사가 되어 아버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강수는 딸의 이야기를 할 때면 늘 눈가가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사모님이 아니었다면 그 아이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강수는 그 은혜를 단 하루도 가슴에서 지운 적이 없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그저 빚을 갚는 것뿐입니다. 강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사모님이 제 딸을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됐을지 모릅니다. 저와 제 딸에게 사모님은 하늘 같은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혜는 그 변함없는 진심이 고마워 그만 목이 메었어요. 세상 모두가 자신을 버렸어도 이 사람만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남몰래 은밀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강수는 집 안팎을 살피는 정혜의 눈과 귀가 되어주기로 했어요. 정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심스레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어요. 남편의 수상한 외출과 현숙의 잦은 방문, 그리고 요양원 책자까지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조금씩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혜는 낡은 사진첩을 꺼내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어요.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첫 공장 앞에 서 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 속에는 어린 딸 지원이 방긋 웃고 있었어요. 셋이서 손을 잡고 놀이공원을 거닐던 어느 봄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가정은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단란했습니다. 정혜는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이 반지를 끼워주던 날 남편은 평생 지켜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이렇게 산산이 부서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반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정혜의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왔어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슬픔에 잠겨 있을 여유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사진첩을 덮으며 무너지려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강수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러주었습니다.
이 집과 회사가 들어선 땅이 본래 자기 친정의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젊어서 부모를 여의고 물려받은 그 땅은 지금도 정혜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그 땅의 등기권리증과 인감이었습니다. 결혼 초 정혜는 남편을 굳게 믿고 그것들을 모두 맡겨두었습니다. 지금 그 서류와 인감은 안방 금고 깊숙이 잠들어 있었어요. 만일 남편이 그것에 손을 댄다면 정말 큰일이 벌어질 터였습니다. 정혜의 이야기를 들은 강수의 얼굴이 무겁게 굳어졌습니다. 사모님, 회장님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 땅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말했어요. 사모님 도장 하나만 있으면 저 땅이 통째로 남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강수의 그 말에 정혜도 같은 생각이 들어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남편이 밤마다 서재에서 감추던 그 서류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을지도 몰랐어요. 정혜는 반드시 그 서재의 비밀을 밝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무능한 환자로 여겨지는 그녀가 서재에 다가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해줄 사람이 이제 정혜에게는 있었어요. 집안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강수였습니다. 강수는 회장의 차를 몰며 그의 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는 자리며 오가는 서류며 그의 눈을 벗어나기 어려웠어요. 정혜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었어요. 사모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곁을 지키겠습니다. 강수가 다짐했습니다. 그 말에 정혜는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토록 큰 힘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정혜는 흐트러진 마음을 단단히 여미며 두 주먹을 쥐었어요. 길고 위태로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수의 은밀한 정탐이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는 회장을 태우고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눈과 귀를 곤두세웠어요. 회장이 자리를 비운 틈이면 오가는 서류의 겉장을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회장이 무엇을 꾸미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수는 포기하지 않고 며칠을 끈질기게 지켜보았어요. 회장이 변호사에게 건네는 서류 봉투가 유난히 두툼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강수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정혜를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이걸 좀 보셔야겠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손에는 몰래 찍어온 서류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혜가 그 사진을 확인한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정혜의 땅을 남편 앞으로 넘긴다는 위임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임장에는 정혜가 써준 적도 없는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필체가 아닌 글씨가 그녀의 이름을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안방 금고의 인감을 몰래 꺼내 위임장을 위조한 것이었어요. 기억을 잃은 아내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이라 여긴 짓이었습니다. 정혜는 그 위임장 사진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아내의 도장을 훔쳐 서류를 꾸민 것이었어요. 그 사실이 날카로운 칼끝이 되어 정혜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정혜의 손끝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그러나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강수는 무거운 얼굴로 또 다른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며칠 전 회장을 기다리던 그가 우연히 엿듣게 된 이야기였어요. 회장과 현숙이 나누던 낮은 대화가 강수의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두 사람은 정혜를 요양원에 보낸 뒤 혼인신고를 할 작정이었습니다.
땅과 재산을 모조리 차지한 다음 버젓이 부부가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현숙은 이미 이 집 안주인 자리를 제 것인 양 여기고 있었습니다. 언니만 치우면 이 모든 게 우리 것이라던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현숙은 정혜를 두고 온갖 험한 말을 늘어놓았다고 했어요. 정신 나간 노인네를 언제까지 데리고 살 거냐며 남편을 다그쳤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조금만 더 참으라며 곧 요양원으로 보낼 거라 답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강수의 귓가에 오래도록 맴돌았다고 했어요. 강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정혜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은 그녀의 여인 어깨가 소리 없이 가늘게 들썩였어요. 그러나 정혜는 끝내 흐느낌 하나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36해를 함께 바친 남편이었습니다. 30년을 벗이라 믿고 아낌없이 마음을 나눈 친구였어요. 그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혜의 눈앞으로 지난 세월이 하나둘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남편의 손을 잡고 웃던 날들이 있었어요. 현숙과 계모임에서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던 정겨운 밤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한낱 거짓이었나 싶어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혜는 자신이 지금껏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었어요. 정혜의 두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목 놓아 울부짖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러나 정혜는 이를 악물고 흐르려는 눈물을 꾹 삼켰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울음을 터뜨렸다가는 저들이 곧바로 눈치챌 터였어요. 정혜는 떨리는 두 손을 잇는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이 눈물은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 흘려도 늦지 않았어요. 정혜는 차갑게 가라앉은 머리로 앞이를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위임장을 들고 나서 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위조를 시도한 흔적일 뿐 완성된 죄가 아니었어요. 위임장 한 장만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서류가 실제로 땅을 넘기는 등기에까지 이르러야 죄가 완성될 터였어요. 관청에 돌이킬 수 없는 도장이 찍히는 그 순간 저들은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정신 나간 노인으로 몰릴 뿐이었어요. 남편은 아내가 심신이 온전치 못하다며 몰아붙일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 되면 그나마 남은 것마저 모조리 빼앗기고 말 터였어요. 정혜는 마음을 독하게 다잡았습니다. 차라리 남편이 그 위조를 끝까지 밀어붙이도록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증거가 완성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덮치기로 했어요. 그때까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병든 아내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정혜는 이 굴욕의 나날을 끝까지 견뎌내기로 굳게 마음먹었어요. 저들이 완전히 방심하는 그 순간까지 철저히 어리석은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상상만으로도 피가 마르는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말고는 자신을 지킬 방법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사모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강수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그 험한 꼴을 어찌 다 견디시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그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정혜는 창백한 얼굴에도 단단한 눈빛을 잃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강수 씨. 이제 겨우 시작인걸요. 그녀가 나직이 답했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면
저들보다 더 독해져야 한다고 그녀는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목소리를 낮추어 앞으로의 계획을 조심스레 상의했습니다. 강수는 남편의 움직임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혜에게 알리기로 했어요. 위조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는지 낱낱이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정혜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새겨두었어요. 그날 밤 정혜는 뜬 눈으로 긴 어둠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그녀의 시린 마음을 대신 울어주는 듯 했어요. 손이 떨려왔지만 정혜는 다시는 울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녀는 되뇌었어요. 그 말을 삼키고 또 삼키며 정혜는 그 긴 밤을 홀로 견뎌냈습니다. 그 서슬 퍼런 다짐만이 앞으로의 나날을 버티게 할 힘이었습니다. 창밖에 짙은 어둠 너머로 희뿌옇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길고 외로운 싸움의 진짜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정혜가 두려워하던 그날이 기어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은 정혜를 요양원으로 보내겠다고 냉정하게 통보했습니다. 당신 건강을 위해서라며 그는 짐짓 걱정하는 낯을 지어 보였어요. 그러나 그 눈빛에는 성가신 짐을 치우려는 서늘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연히 저항할수록 의심만 살 뿐임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평생을 이 집에 바쳤건만 돌아온 것은 차디찬 요양원행 통보였습니다. 정혜는 억울함에 온몸이 떨려왔지만 겉으로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녀는 몇 번이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남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던 순간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다정했던 입술이 이제는 서슴없이 비수를 뱉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저 낯선 얼굴이 정말 자신의 남편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웠어요. 그날부터 집안은 노골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숙은 아예 정혜의 안방을 제 집인 양 차지하고 들어앉았습니다. 정혜의 화장대 앞에 앉아 그녀의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기까지 했어요. 언니 것이 이제 곧 다 내 것이 되겠네 하고 그녀가 혼잣말처럼 웃었습니다. 정혜는 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현숙의 그런 뻔뻔함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 갔어요. 이제는 남편과 팔짱을 끼고 정혜의 눈앞을 버젓이 지나다녔습니다. 정혜를 아예 없는 사람인 양여기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태도였습니다. 지금 터뜨리면 그동안의 모든 인내가 물거품이 될 뿐이었어요. 드디어 요양원으로 떠나기 하루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정혜는 불도 켜지 않은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초라한 짐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는구나 싶었습니다. 36해의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한 밤이었습니다. 문득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왈칵 밀려왔어요. 차라리 다 포기하고 어디론가 조용히 사라져버릴까 싶었습니다. 싸울 힘도 버틸 이유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은 것만 같았습니다. 문득 멀리 있는 딸 지원의 얼굴이 사무치게 떠올랐어요. 이 사실을 알면 그 아이가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딸에게조차 기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홀로 이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는 외로움이 뼈에 사무쳤어요. 그동안 이를 악물고 견뎌온 나날들이 다 부질없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들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캄캄한 절망이 정혜의 온몸을 무겁게 짓눌러 왔어요. 그렇게 정혜는 삶의 가장 낮고 어두운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 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마지막 남은 불씨마저 사그라들려 했어요.
바로 그때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강수였어요. 그는 김이 오르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정혜에게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투박하고 나직한 한마디가 정혜의 가슴을 깊이 흔들었어요. 꺼져가던 마음속 불씨가 그 말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흐릿하게 풀렸던 눈빛을 다시 또렷하게 다잡았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무너지면 저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었어요. 정혜가 마음을 추스르자 강수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봉투 하나에 곱게 담긴 서류 뭉치였습니다. 남편이 서재에서 몰래 꾸미던 서류들의 사본이었어요. 위조된 위임장과 변호사와 주고받은 은밀한 서신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강수가 오랜 시간 위험을 무릅쓰고 한 장씩 빼내어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이것이면 언젠가 반드시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강수 씨,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강수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라니요, 사모님, 저는 그저 사람의 도리를 할 뿐입니다. 그 말에 정혜의 가슴속에 다시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정혜의 두 손이 그 봉투를 받아들며 가늘게 떨렸습니다. 요양원으로 쫓겨가더라도 이 증거만 있으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혜는 그 사본을 옷 속 깊숙한 곳에 단단히 갈무리했어요. 겉으로는 초라하게 쫓겨나는 병든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녀의 품속에 저들을 겨눌 마지막 무기가 들려 있었어요. 당하고만 있는 듯 보이던 정혜가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정혜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결의로 잠을 청했어요. 그 결의가 앞으로 닥칠 외롭고 험한 나날을 버티게 해줄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옷 속에 감춘 봉투를 가만히 손으로 눌러 확인했어요. 그 작은 무게가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혜는 담담한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더없이 초라하고 쓸쓸해 보였어요. 현숙과 남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성가신 짐을 치웠다는 얼굴들이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집을 나서는 여인이 머지않아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를요. 정혜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저택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반드시 이 자리로 돌아오리라 그녀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빼앗긴 것을 남김없이 되찾는 그날까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어요. 정혜를 태운 차가 천천히 저택의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차의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다행히도 강수였어요. 차창 밖으로 정든 거리의 풍경이 하나둘 뒤로 멀어져 갔습니다. 정혜는 그 풍경을 눈에 깊이 담으며 마음을 굳게 다잡았어요. 이 길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품속에 감춘 봉투가 그 믿음을 단단히 뒷받침해주고 있었어요. 백미러에 비친 정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혜의 진짜 반격은 바로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나날은 더디고 고요하게 흘러갔습니다. 정혜는 그곳에서도 철저히 정신이 흐린 노인인 척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릿한 눈 뒤에서 그녀의 정신은 서슬퍼렇게 벼려지고 있었어요. 좁은 요양원 방에 갇힌 하루하루는 견디기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흐린 척 지내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정혜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목표를 잊지 않았어요. 강수는 틈틈이 요양원을 찾아와 바깥 소식을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남편의 위조 작업이 마침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그 땅의 소유권이 완전히 남편에게 넘어갈 상황이었어요. 강수는 위조가 진행되는 정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혜에게 알렸습니다. 회장이 변호사와 몇 번이나 만났는지까지 낱낱이 전해주었습니다. 정혜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조용히 다가올 때를 가늠하고 있었어요. 정혜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했습니다. 위조된 위임장의 사본과 변호사와 주고받은 은밀한 서신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현숙의 혼인 계획이 담긴 정황들까지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었어요. 정혜는 그 서류들을 마주할 때마다 치미는 분노를 애써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정혜에게는 무엇보다 확실한 비장의 카드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그 땅이 여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서류를 위조한들 그 땅의 진짜 주인은 정혜 자신이었어요. 정혜는 요양원 안에서도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수를 통해 믿을 만한 변호사에게 은밀히 연락을 넣어두었습니다. 때가 무르익으면 이 모든 증거를 그 변호사에게 넘길 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수가 몹시 다급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회장이 기어이 등기 이전을 강행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흘 뒤 관청에서 그 서류가 처리될 예정이라 했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현숙은 이미 혼인 신고 날짜까지 잡아두었다고 했습니다. 정혜가 요양원에 갇혀 있는 사이 모든 것을 끝내버릴 셈이었어요. 남편은 아내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되찾기 전에 서둘러 일을 끝내려 했습니다. 행여 기억이 돌아오기라도 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딸 지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지원에게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짓 연락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위중하여 면회조차 어려운 상태라며 딸의 발길마저 막았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재산을 정리해야 하니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딸마저 감쪽같이 속여 마지막 한 푼까지 빼앗으려는 수작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정혜의 눈에 서늘한 불꽃이 일었습니다. 흐린 척 힘없이 늘어져 있던 그녀의 손이 저도 모르게 굳게 말아 쥐어졌어요. 지금껏 자신이 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딸까지 저들의 제물로 삼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혜는 이제 딸 지원에게도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더는 어린 딸을 위험 밖에 떼어놓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딸이야말로 이 외로운 싸움의 가장 큰 힘이 되어줄 터였어요. 그 순간 정혜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빗장이 소리를 내며 풀렸습니다. 이제 더는 숨죽여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증거는 완성되었고 저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기어이 넘었어요. 정혜는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강수 씨,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그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조용한 목소리에는 지난 몇 달간 벼려온 서리빨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지난 몇 달간 정혜는 수도 없이 무너지고 또 일어섰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반드시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였어요. 그 모든 굴욕과 인내가 바로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순간이 온 것이었어요. 정혜가 걸음을 옮기자 강수도 말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낯익은 풍경이 다시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쫓겨날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정혜는 그 길을 되짚어갔어요. 이번에는 병든 아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향하는 곳은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 저택이었습니다. 정혜가 대문을 열고 저택 안으로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과 현숙이 나란히 앉아 다정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있어야 할 정혜가 불쑥 나타나자 두 사람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당신이 여기 어떻게 왔소? 하고 남편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혜의 뒤로 문가에는 운전기사 강수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정혜를 이곳까지 데려온 사람이 바로 그였어요. 현숙은 영문을 몰라 남편과 강수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정혜는 아무 대답 없이 천천히 두 사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엉거주춤 일어서는 남편을 똑바로 마주 바라보았어요. 석 달 동안 아무것도 모르던 여자의 흐릿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렷하고 서늘한 눈빛에 남편 동혁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혜는 아주 옅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옅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살갑게 웃고 있던 현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천천히 가셨습니다. 정혜는 잠시 숨을 고르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두 사람의 목을 더욱 옥죄어 왔습니다. 석 달 전 이 거실에서 시작된 긴 이야기가 마침내 그 끝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정혜가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저는 사실 단 하루도 기억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남편과 현숙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렸어요. 두 분이 병실에서 소곤거리던 그 밤부터 오늘까지 저는 전부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요양원으로 밀어내던 것도 두 사람이 나누던 밀담도 말입니다. 정혜의 목소리는 더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시퍼런 칼날이 서려 있었어요. 남편은 정신을 차리려는 듯 마른 헛기침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뭔가 크게 오해를 한 모양인데 하고 그가 얼버무리려 했어요. 그러나 정혜의 다음 말에 그의 입은 곧바로 다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오해라고요? 그럼 이것은 대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겠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정혜는 품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서 쏟아진 것은 위조된 위임장과 변호사와 주고받은 서신이었어요. 그것을 본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하고 그가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현숙은 뒷걸음질을 치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그때 문가에 서 있던 강수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사실입니다. 그 말에 남편은 배신감에 찬 눈으로 강수를 사납게 노려보았어요. 자네가 감히 나를 하고 그가 이를 갈았지만 강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그런 두 사람을 향해 마지막 쐐기를 박듯 말했어요. 당신이 그토록 탐내던 이 집도 회사가 우뚝 선 저 땅도 말입니다. 그 모두가 본래 내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나의 것이었어요. 당신은 그 사실을 30년 넘게 까맣게 잊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하루도 그것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땅은 지금도 여전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당신이 아무리 내 도장을 훔쳐 서류를 꾸며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 땅의 진짜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 하나뿐이에요. 당신이 한 짓은 그저 남의 재산을 노린 명백한 범죄일 뿐입니다. 그것은 36년 결혼 생활에 내리는 정혜의 추상 같은 선고였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제와 후회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아내를 하찮게만 여기던 그가 처음으로 두려움에 온몸을 떨었어요. 정혜, 내가 잘못했소. 그가 사색이 된 얼굴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하고 그가 두 손을 마주 비볐습니다. 현숙도 언니, 이건 다 오해예요. 하며 정혜에게 매달리려 했어요. 언니가 잘못하신 거예요. 저는 그저 언니를 도우려고 하고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두 사람은 급기야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먼저 그러자고 하셨잖아요. 하고 현숙이 표독스럽게 악을 썼습니다. 남편은 무슨 소리냐며 현숙을 매섭게 노려보았어요. 평생을 함께하자던 두 사람이 순식간에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렇게 볼썽사납게 무너지는 두 사람을 싸늘하게 바라보았어요. 한때 부부가 되자며 손을 맞잡았던 두 사람의 민낯이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 추악한 모습에 정혜의 마음은 도리어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그러나 정혜는 그 어떤 비겁한 변명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매달리는 현숙의 손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쳤어요. 그 손길에는 지난 세월의 정마저 이제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정혜의 두 눈에서 참고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길고 외로운 인내의 시간을 마침내 견뎌낸 사람의 눈물이었어요. 36해를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사고로 병상에 누웠던 그날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당신은 쓰러진 아내를 걱정하기는커녕 차라리 깨어나지 않기를 바랐지요. 그 말을 병실에서 들었을 때 내 가슴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세요? 그날부터 나는 당신을 남편이 아니라 낯선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가정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질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정혜는 눈물을 닦으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눈물은 오늘로 마지막이라고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기억을 잃었다고 믿고 마음껏 나를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당신들이 저지른 그 모든 일을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혜의 그 말이 거실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과 현숙은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그저 떨고 있을 뿐이었어요. 정혜는 그런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 서늘한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오래도록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두 배신자는 감히 정혜의 얼굴을 올려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녀가 준비한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정혜의 반격은 조용했지만 그만큼 서슬퍼렇고 무서웠습니다. 이튿날 정혜는 미리 준비해둔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요양원에서부터 은밀히 다져온 계획이 마침내 실행에 옮겨졌어요. 형사 고소와 이혼 소송, 그리고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한꺼번에 진행되었습니다. 그 모든 절차가 하나씩 매듭 지어지기까지 계절은 두어 번이나 바뀌어 갔어요. 가장 먼저 위조된 위임장과 인감 도용에 대한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남편 동혁은 사문서 위조라는 무거운 죄목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의 인감을 도용해 서류를 위조한 명백한 범죄였어요. 평생을 쌓아 올린 그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존경받던 회장이
남의 도장을 훔친 파렴치한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어요. 평생 떵떵거리던 사업가의 추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한때 그를 떠받들던 사람들은 이제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뒤이어 정혜는 오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남편과 현숙이 오래도록 이어온 내연 관계는 명백한 증거 앞에 드러났습니다. 강수가 모아둔 정황과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사고가 나던 날에 그 낯선 전화마저 현숙이 꾸민 짓이었어요. 정혜를 집 밖으로 불러내 자리를 비운 틈에 서류를 손보려던 얕은 수였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정혜는 새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은 꼼짝없이 유책 배우자가 되어 재산 분할해서 완패하고 말았어요. 그뿐 아니라 막대한 위자료까지 물어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법정에 선 남편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낱낱이 추궁당했습니다. 그가 몰래 위조한 서류들이 하나하나 증거로 제출되었어요. 어디에도 빠져나갈 구멍은 이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법원은 마침내 동혁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가 죄인의 신분으로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필기정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동혁을 무너뜨린 가장 큰 타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동원식품의 번듯한 사옥이 우뚝 서 있던 그 땅의 진짜 주인은 정혜였어요. 정혜가 그 땅의 소유권을 정식으로 주장하고 나서자 회사는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동혁은 아내의 인감을 몰래 도용한 터였어요. 그 인감으로 땅을 담보 삼아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소유주의 동의 없이 잡은 불법 담보였어요. 그 사실이 드러나자 은행은 곧바로 대출을 회수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땅을 비우라는 명도 청구까지 겹쳐왔어요. 회사는 순식간에 자금줄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의 땅 위에 쌓아 올린 화려한 성이 무너지는 것은 실로 한순간이었습니다. 불안해진 채권자들이 앞다투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은행은 대출을 회수했고 거래처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동혁의 사업이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갔습니다. 한때 남부럽지 않던 그의 재산도 하나둘 남의 손으로 넘어갔어요. 값비싼 승용차도 이름난 골프 회원권도 모두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그는 결국 작은 새빵으로 밀려나는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움켜쥐려던 재산이 오히려 그의 목을 조여왔던 것이에요. 공범이었던 현숙 역시 결코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벗을 배신하고 남의 가정을 짓밟은 그녀의 실체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도리어 가장 깊이 배신한 셈이었어요. 그 사실에 사람들은 하나같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계모임 사람들마저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현숙은 이제 어디에서도 떳떳이 얼굴을 들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녀가 그토록 탐내던 안주인의 자리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다급해진 현숙은 그나마 동혁에게 매달려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앞가림에 바쁜 동혁에게 그녀는 이미 성가신 짐일 뿐이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진창 속에서 완전히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과정에서 보여준 정혜의 태도였어요. 정혜는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붓지도 두 사람의 멱살을 잡지도 않았어요. 그저 법이 정한 대로 진실이 밝히는 대로 담담히 나아갔을 뿐이었습니다. 요란한 복수가 아니라 조용하고
품위 있는 심판이었습니다. 바로 그 조용함이 두 배신자를 오히려 더욱 무참하게 무너뜨렸어요. 소리 없이 다가오는 심판만큼 두려운 것은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동혁은 하루아침에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뒤늦게 정혜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눈이 멀었었소.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오. 하고 그가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정혜는 그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돌려세웠습니다. 당신이 나를 낯선 사람으로 만든 그날 우리 인연은 이미 끝난 거예요. 정혜의 그 말에 동혁은 그의 고개를 떨구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쓸쓸하기만 했어요. 한때 그토록 당당하던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정혜가 빼앗겼던 것을 하나하나 되찾아가는 동안 그는 모든 것을 잃어갔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향한 복수가 아니라 그저 제자리를 되찾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36회에 걸친 정혜의 결혼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길고 화려했으나 끝내 거짓으로 판명된 세월이었습니다. 정혜는 마침내 되찾은 저택의 거실에 홀로 조용히 섰어요. 한때 배신자들이 차지했던 그 자리를 그녀는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텅 비어 적막한 집이었지만 정혜의 마음은 오히려 후련하고 평온했습니다. 빼앗겼던 자신의 삶과 존엄을 그녀는 비로소 온전히 되찾은 것이었어요. 정혜는 되찾은 재산으로 어지러운 빚을 정리하고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고생해 온 직원들의 일자리까지 지켜냈습니다. 그 길고 외로운 여정을 강수가 묵묵히 곁에서 함께해 주었어요. 정혜는 그 오랜 은인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강수 씨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강수는 그저 사람의 도리를 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러나 정혜의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정혜는 이미 딸 지원에게 그동안의 모든 진실을 전한 뒤였습니다. 멀어졌던 지난 세월이 모두 아버지의 거짓말 탓이었음을 딸은 뒤늦게 알았어요. 멀리 독일에 있던 지원은 그 소식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되찾아야 할 소중한 인연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저택의 정원에 다시 포근한 봄 기운이 찾아들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대문 앞에 낯익은 얼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멀리 독일에서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딸 지원이었어요. 정혜는 딸에게 진실을 알린 뒤로 그 아이를 애타게 기다려왔습니다. 행여 딸이 아직도 자신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마음을 졸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원은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일을 접고 달려와 준 것입니다. 정혜는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3년 만에 마주하는 딸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하고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정혜의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정혜도 딸을 힘껏 끌어안으며 왈칵 눈물을 쏟아냈어요. 지원은 그 사이 몰라보게 야윈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겪었을 그 모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고 지원이 목매어 물었습니다. 말라있던 두 모녀의 가슴이 그제야 뜨겁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향한 그리움을 마음속에만 눌러온 두 사람이었어요. 말없이 흐르는 눈물이 긴 세월의 오해를 조용히 씻어내렸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애타게 기다려왔는지 몰랐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하고 지원이 흐느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를 오해하고만 있었습니다. 지원은 3년 전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원망하니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던 그 말이었어요. 어머니는 너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던 그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린 딸은 그 말에 깊이 상처받아 연락을 끊고 말았던 것이에요. 멀리 떨어진 딸과 어머니 사이를 아버지가 교묘히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지원은 그동안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만 여겨왔어요. 전화를 걸어도 아버지가 번번이 가로막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는 바쁘다, 지금은 통화하기 어렵다며 늘 핑계를 댔던 것이에요. 그렇게 아버지는 오랜 세월 두 모녀를 감쪽같이 속여왔던 것입니다. 지원은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을 미워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원망한다는 그 말이 무서워 차마 먼저 다가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혜는 딸의 등을 쓸어내리며 다 지난 일이라고 다독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란다 하고 그녀가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두 모녀는 한참을 부둥켜 안은 채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곁에는 언제나처럼 운전기사 강수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지원은 어머니를 지켜준 그 고마운 사람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녀가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강수는 그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정혜는 딸에게 강수와의 오랜 인연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25년 전 그의 어린 딸을 살려주었던 그 겨울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강수가 자신을 지켜주었노라 정혜가 말했어요. 지원은 그 이야기에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상에는 이렇듯 조용히 은혜를 갚는 사람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이제 지원은 그런 강수를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강수 또한 지원을 제 자식처럼 살뜰하게 아끼고 챙겼습니다. 그날 이후 정혜의 저택에는 다시 따스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어머니가 홀로 지내는 것이 걱정되어 곁에 머물기로 결심했어요. 오래 쌓아온 독일에서의 삶을 뒤로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무엇보다 어머니 곁을 지키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독일에서 하던 일을 잠시 접어두고 어머니 곁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지원은 한동안 어머니 곁에 머물며 그간의 빈자리를 채워나갔습니다. 모녀는 함께 밥을 짓고 정원을 가꾸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원은 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을 손수 만들어 상에 올렸습니다. 정혜는 딸이 차려준 밥상 앞에서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담긴 딸의 정성이 정혜의 마음을 울렸어요. 이보다 더한 행복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토록 그리던 소박한 행복이 이제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시간이 조금씩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정혜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웃음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강수 또한 변함없이 그 집을 오가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정혜는 늘 강수와 조용히 상의하곤 했어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이 함께 쌓아 올린 깊은 존중이자 의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어느 가족보다 따뜻했어요. 정혜는 문득 지난 세월을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뼈에 사무치도록 시렸습니다. 한때는 이 모든 것을 영영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어요. 가장 어두운 밤에는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마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혜는 끝내 그 지독한 어둠을 견디고 이겨냈어요.
그렇게 시린 시간을 견뎌낸 끝에 그녀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되찾았고 진정한 사람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짓밟혔던 자신의 존엄을 온전히 회복한 것이었어요. 빼앗긴 것은 재산만이 아니었음을 정혜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잃었던 것은 바로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아냈습니다. 봄볕이 정원 가득 따스하게 내려앉았어요. 정혜는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그 햇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곁에서는 강수가 말없이 따스한 눈길로 두 모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는 더없이 평온하고 단단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길고 어둡던 겨울이 이제 마침내 다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의 끝에서 그녀에게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그로부터 다시 한 해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정혜의 저택 정원에는 어느새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정혜는 딸 지원과 함께 되찾은 회사를 알뜰히 이끌어 나갔어요. 한때 무너질 뻔했던 회사는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정혜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의 일부를 조용히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그녀는 아낌없이 손을 보탰어요. 누구보다 밑바닥의 서러움을 겪어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혜는 특히 홀로 외롭게 지내는 노인들을 살뜰히 보살폈어요. 따뜻한 밥 한 끼와 손 한 번 잡아주는 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정혜를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정혜는 종종 툇마루에 앉아 지난 일을 가만히 떠올리곤 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그 시린 시간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진 세월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 시절을 견디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리라는 그 믿음 하나로 버텨냈던 것이에요. 정혜는 한 가지 깨달음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비로소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화려한 말을 늘어놓던 이들은 위기 앞에서 등을 돌렸어요. 그러나 묵묵히 곁을 지킨 한 사람의 진심은 천금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이제 사람을 겉모습이나 번드르르한 말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이 증명해주는 한결같음, 그것이야말로 진짜였습니다. 정혜는 이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그 사람들조차 이제는 그저 가엾게 여겨질 뿐이었어요. 그들은 눈앞의 욕심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결국 서로 등을 돌린 채 쓸쓸히 흩어졌어요. 남편은 초라한 새방에서 지난 날을 후회하며 늙어갔습니다. 그러나 정혜는 굳이 그들의 소식을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그녀의 마음에서 깨끗이 지워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혜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갔습니다. 딸이 곁에 있고 든든한 벗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정혜는 새벽마다 정원을 거닐며 꽃과 나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이웃과 나눌 반찬을 만드는 소박한 나날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것인 하루하루였어요. 오랜 세월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다 내려진 듯 했습니다. 정혜는 이제야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자유는 누가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해낸 것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값지고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강수는 이제 그 집의 듬직한 어른으로 자연스레 자리 잡았어요.
지원은 그런 강수를 아버지처럼 의지하며 회사 일을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에는 늘 도란도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된 강수의 딸도 이따금 정혜를 찾아와 문안을 드렸어요. 사모님은 저희 가족에게 영원한 은인이십니다. 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느 저녁 지원이 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다 지나갔어요. 하고 딸이 나직이 속삭였어요. 정혜는 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다 지나갔단다. 하고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문득 정혜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친정,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하고 그녀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정원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정혜의 마음은 더없이 고요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하나하나 눈앞을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굴곡이 결국 오늘의 평온으로 이어졌음을 정혜는 알았어요. 이제 그녀는 세상 그 무엇도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정혜가 너무 오래 참기만 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내는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어요. 섣부른 분노는 도리어 자신마저 태워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혜는 가장 지혜롭고 단단한 방법으로 끝내 자신을 지켜냈던 것이에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시린 분이 계신가요? 믿었던 이에게 상처받아 홀로 견디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디 잊지 마세요. 아무리 어두운 겨울도 끝내는 지나가고 반드시 봄은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요. 당신이 견뎌낸 그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어요. 듣고 계신 그 자리가 오늘 꽃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